객석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 2015년 10월 20일 밤 21명의 심사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했고 수많은 카메라가 한 청년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의 검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21살 한국 청년 조성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그의 터치는 섬세했지만 강렬했고 선율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음악에만 집중했죠. 나중에 그가 회상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이 결코 우승한 적 없는 무대에서 조성진의 연주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청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른 연주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만큼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발표의 순간 심사위원장이 이름을 부릅니다. 프레드릭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는 바로 조성진.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 우승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조성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침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쇼팽의 나라 폴란드에서 쇼팽의 음악으로 우승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의 첫 소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서울까지 전 세계 클래식 음악 팬들은 그의 우승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기쁨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21살의 청년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조성진은 특별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말이 늦었고 사촌형과 비교하며 걱정하던 부모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뜨거워를 아트라고 말할 정도로 어눌했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어느 날 친구들을 따라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조성진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학원 선생님은 그가 남다른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처음부터 피아노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7세 때 바이올린을 배웠지만 서서 연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아노를 선택했다는 일화는 그의 천진난만한 유년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한 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음악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 후 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에 입학하며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11세가 된 2005년 그는 음악 춘추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음악적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린 조성진은 상을 받고도 담담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예원학교에 입학한 후 그의 하루는 피아노와 함께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 1시간 수업을 마친 후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놀러 나갈 때도 그는 피아노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14세 때는 모스크바 국제청소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 그는 홀로 모스크바에 가서 연주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러시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현지 언론은 한국에서 온 천재 소년이라고 그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콩쿠르 우승만으로 그의 음악 여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9년 15세의 나이에 그는 일본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도전했습니다. 1위 없는 3위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배운 것이 많아요? 콩쿠르는 단지 과정일 뿐 음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절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단순히 기교를 넘어선 음악적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3위에 오르며 그의 음악적 역량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연주를 들은 한 심사위원은 그의 음악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고 평했습니다. 18세 조성진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거쳐간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한 그는 미셸 베로프 교수를 만났습니다. 베로프 교수는 조성진의 재능을 즉시 알아보고 그를 특별히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달랐고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종종 한국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간혹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향수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예술적 분위기는 그의 음악적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거닐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인상파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는 음악과 예술의 깊은 연관성을 체감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조차 어려웠지만 그는 끈기 있게 언어를 익혔습니다. 1년 후 그는 기초적인 프랑스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차츰 프랑스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음악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둘 다 표현과 소통에 관한 것이니까요. 유학생활 중 그는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독일 출신의 한 피아노 전공 학생이었는데 그는 조성진의 연주를 듣고 감명을 받아 함께 음악을 공부하고 싶다고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습을 들어주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 참가할 때 정신적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조성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콩쿠르 예선을 앞두고 그는 매일 1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한 음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쇼팽의 음악은 기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의 음악 안에는 폴란드의 역사와 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콩쿠르를 위해 그는 쇼팽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쇼팽의 편지를 읽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폴란드와 파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 쇼팽의 생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작곡가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싶었던 그의 진심은 연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콩쿠르 예선 1차, 2차, 3차를 거치며 그는 점점 더 깊은 음악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특히 3차에서 연주한 쇼팽의 소나타 3번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관객은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선에서 그가 선택한 곡은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그는 깊은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은 쇼팽의 시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청중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연주에 감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그에게 10점 만점에 1점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분노했지만 조성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음악은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제 연주가 그분에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총점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쇼팽 콩쿠르 역사상 한국인 최초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우승 직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했고 수많은 공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수많은 팬과 기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축구 선수를 맞이하는 것처럼 열광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한 피아니스트로서 연주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는 이러한 관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승 후 첫 국내 리사이틀 티켓은 예매 시작 3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2,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순식간에 가득 찼고 안표가 정가의 몇 배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은 그의 차분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21살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이토록 많은 관중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져요? 저와 피아노 그리고 음악만 남죠? 리사이틀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쇼팽의 작품들을 연주했고 앙코르로는 드뷔시의 달빛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질 때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7번의 커튼콜이 이어졌고 꽃다발이 무대로 던져졌습니다. 공연 후 그는 매우 지쳐 보였지만 팬들을 위해 40분 동안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한 어린 피아노 학생이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진심 어린 미소로 너의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조언했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전속 계약은 그의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과의 계약은 그가 이제 진정한 세계적 피아니스트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했습니다. 첫 앨범 녹음을 위해 그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녹음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휘자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와의 첫 만남에서 그는 약간 긴장했지만 리허설이 시작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음악적 교감이 생겼습니다. 노세다 선생님은 제 음악적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는 쇼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깊이 대화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녹음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그는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다시 녹음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프로듀서들은 그의 완벽주의적 태도에 놀랐지만 그의 열정을 존중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녹음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 스태프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음악적 깊이를 가진 피아니스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듀서의 말에 그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첫 앨범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발라드 전곡을 담았습니다. 출시 직후 이 앨범은 전 세계 클래식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 한국에서는 클래식 음반으로는 이례적으로 주요 음반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음반 판매량이었습니다. 클래식 음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1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성진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피아노 학원 등록률이 증가했고 클래식 공연 티켓 판매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 직후부터 그의 일정은 빽빽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연주회를 열었고 끊임없이 비행기에 오르내렸습니다. 일주일에 3개의 도시에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 공연 후에는 극심한 피로로 인해 무대 뒤에서 잠시 주저앉았던 일화도 있습니다. 매니저와 스태프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괜찮다. 그저 조금 지친 것뿐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 그는 공연 전날 최소 6시간의 연습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호텔 방에 피아노가 없을 때는 현지 음악학교나 공연장에서 연습실을 빌려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에는 4시간 전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쇼팽의 음악뿐만 아니라 라흐마니노프, 드뷔시, 슈만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들을 레퍼토리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그가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조성진의 라흐마니노프는 기교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음악 특유의 감성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한 비평가의 평처럼 그의 연주는 단순히 기교를 넘어선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은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 다른 한국의 레전드 바이올린의 거장 정경화가 조성진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만났어요. 함께 무대 위에서 즉흥적이고 창조적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열을 이해한다. 음악적 예민함을 타고났습니다.
덕분에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성진은 이제 단순히 유명 콩쿨 대회 우승자가 아닌 이제는 명실공히 거장으로서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이는 조성진의 행보는 많은 음악인들과 그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음악은 단순히 하나의 선율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지켜보는 이들의 인생에도 지대한 울림을 주기 시작하는 하나의 명작 영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한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감동이었습니다.